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메모를 안 해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경험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아니면 책이나 기사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막상 돌아서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 정말 공감되네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정보량이 신문 174개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의 시작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드 브레인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세컨드 브레인. 두 번째 뇌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아요. 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저장하는 걸 넘어서 우리 생각을 위한 외부 도구, 말 그대로 두 번째 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마치 제 뇌의 외장하드를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내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 맞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의 임무겠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 티아고 포르테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24살의 나이에 원인 모를 만성 통증이랑 심각한 단기 기억 상실을 겪었다는 이야기요. 본인 표현으로는 80살 노인의 정신을 갖게 된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읽었던 책 내용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대화 같은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맞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겼을 텐데 그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자신의 전체 의료 기록, 그 수백 페이지를 전부 달라고 요청해요. 그걸 전부요? 네,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용 스캐너로 한 장 한 장 전부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죠. 와, 보통 실행력이 아니네요. 자신의 건강 기록 수백 페이지를 직접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연결하고 패턴을 찾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책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개인의 지식을 관리하는 게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한 셈이죠. 잠깐만요. 방금 PKM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 개인 지식 관리의 약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메모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PKM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요. 그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해요. 아하. 메모가 점이라면 PKM은 그 점들을 연결해서 별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티아고 프루테는 이 시스템을 자기 삶 전체로 확장시켰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원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 디지털 노트 시스템 덕분에 거의 만점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할 때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 자신만의 교육 자료를 만드는 생명줄이 되었다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걸 외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으로 인정받았죠. 결국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을 구체화하고 아이디어 간의 새로운 연결을 발견하고 나만의 관점을 날카롭게 다듬어줄 외부 시스템, 즉 세컨드 브레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그 세컨드 브레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저자가 코드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4단계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캡처, 수집, organize, 정리, distill, 추출, 그리고 express, 표현.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코드. 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창의적인 작업의 모든 흐름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럼 첫 단계인 수집, 캡처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핵심은 디지털 저장 강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모든 걸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 큐레이터처럼 까다롭게 고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네, 저자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inspiring, 유용하거나 useful, 개인적인 의미가 있거나 personal, 놀라움을 주는 surprising, 정보만 수집하라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네요.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의 12가지 좋아하는 문제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그거요? 평생에 걸쳐 답을 찾고 싶은 질문 목록을 갖고 다녔다는 그 이야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라거나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나만의 질문들이 생기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뭘 수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해줘요. 관련 정보를 보면 이건 내 질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 하고 바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나만의 기준으로 흥미로운 건 전부 수집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면 금방 디지털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정리, organa이즈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왜죠? 왜냐하면 정보를 도서관처럼 주제별로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경제, 마케팅, 심리학 이런 식으로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죠? 우리의 삶이나 프로젝트는 그렇게 깔끔하게 한 가지 주제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에는 마케팅, 재무, 디자인, 심리학 지식이 모두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자는 주제가 아니라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제안해요. 세계적인 안무가 트와일럿 타프의 상자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죠. 상자 이야기요? 네, 그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빈 상자를 하나 만들고 관련된 모든 영감의 조각들, 신문 스크랩, CD, 사진을 그 상자에 그냥 던져 넣었어요. 프로젝트라는 행동을 중심으로 모든 걸 모은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 훨씬 명확해지네요. 이 아이디어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게 바로 그 유명한 PARA 시스템인 거고요. 맞습니다. 모든 정보를 딱 4개의 상위 폴더로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프로젝트, areas, 영역, resources, 리소스, archives, 보관소.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첫째, 프로젝트는 보고서 작성이나 여름 휴가 계획처럼 명확한 목표와 마감일이 있는 일들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액션 아이템들이죠. 네, 둘째는 영역인데 이건 건강, 재무, 자녀 양육처럼 끝이 없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삶의 책임 영역을 말해요. 그 차이가 와닿네요. 예를 들어 건강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영역, area지만 6월까지 체지방 3% 감량은 목표가 뚜렷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셋째는 리소스인데 이건 당장 하진 않지만 미래에 유용할 수 있는 관심 주제나 자료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커피, 고전 영화, 프로젝트 관리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보관소. 네, 보관소로 완료된 프로젝트나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은 항목들을 모두 여기에 옮겨두는 거예요. 그럼 정보들은 이 네 폴더 사이를 계속 이동하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PARA는 정적인 파일 정리 시스템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산 시스템이에요. 생산 시스템이요? 네, 처음에 리소스에 있던 코칭 기술에 대한 노트가 팀장이 되면서 팀원 관리라는 영역 폴더로 옮겨갔다가 특정 팀원과의 면담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쓰이고 나중엔 보관소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걸로 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집하고 행동 중심으로 정리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노트들을 다시 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미래에 제가 외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추출의 존재 이유예요. 정보의 정수를 뽑아내는 과정이죠. 저자는 미래의 당신을 매우 바쁘고 인내심 없는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그 고객의 눈길을 단 몇 초 만에 사로잡으려면 메시지를 핵심만 남기고 압축해야 하죠. 그래서 제안하는 기법이 점진적 요약, Progressive Summarization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점진적 요약이라고 부를 만큼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달라요. 이건 여러 층의 요약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여러 층이요? 네, 1단계는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몇 개만 발췌해서 노트에 수집해요. 2단계는 그 발췌문 안에서 핵심 문장들의 볼드체 처리를 하고요. 3단계는 그 볼드체 문장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핵심 아이디어나 구절에 하이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층을 쌓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겹의 요약층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노트를 다시 봤을 때 급하면 하이라이트만 읽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볼드체까지, 여유가 있으면 발췌문 전체를 읽으면서 정보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와, 효율적이네요.
피카소가 황소를 여러 단계에 걸쳐 해체하면서 본질만 남은 선으로 표현해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사실적인 황소를 그렸다가 점차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면서 마지막에는 단 몇 개의 선으로 황소의 본질을 담아냈죠. 네, 그 그림 알아요. 점진적 요약은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잊기 위한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노이즈를 과감하게 잊을 때 비로소 위대한 시그널이 빛나게 되니까요. 아, 잊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정수까지 뽑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마지막 한 단계를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표현, 익스프레스입니다. 앞선 모든 단계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지식은 서랍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표현을 미루죠. 정말 공감돼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고 더 완벽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중간 패킷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해요. 최종 결과물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작은 결과물들, 회의록, 리서치 요약, 슬라이드 한 장, 이메일 답변 같은 것들을 재사용 가능한 지식의 빌딩 블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빌딩 블록이요? 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결과물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죠.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예전에 여행 계획 짤 때 모아두었던 맛집 리스트나 교통편 정보 같은 것들이요. 오, 좋은 예시네요. 그걸 버리지 않고 여행이라는 리소스 폴더에 넣어뒀더니 다음 여행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중간 패킷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SF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의 삶이 완벽한 예시죠. 그녀는 평생 동안 작은 메모장과 노트에 자신의 생각, 관찰, 연구 자료를 기록했어요. 아, 식료품 목록 옆에 소설 아이디어를 적고 버스표 뒷면에 자신과의 약속을 적었죠. 이 수많은 작은 중간 패킷들이 모여서 그녀만의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했고 결국 SF 장르의 전설이 된 거예요. 와. 자, 그럼 이 코드라는 네 단계를 정리해보면 창의적인 과정에 두 가지 큰 흐름을 따르는 것 같아요. 수집과 정리는 가능성을 한껏 넓히는 발산의 단계고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영감을 모으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단계죠. 반면에 추출과 표현은요? 그건 하나의 결과물로 집중해 나가는 수렴의 단계예요. 가능성들을 좁혀나가고 무엇이 진정으로 필수적인지 결정하는 과정이죠. 이 시스템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넘어서요. 정보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게 돼요.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나는 아직 아는 게 부족해라는 결핍의 관점에서 나는 이미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 라는 풍요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거죠.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부담을 외부 시스템에 맡겨둘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상상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이 핵심이네요. 오늘 우리는 정보를 그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바꾸는 세컨드 브레인 구축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당신의 지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유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겠네요. 나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라고 묻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이미 수집한 것들 중에서 오늘 당장 무언가 작고 구체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당신의 세컨드 브레인에는 이미 첫걸음을 뗄 충분한 재료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